네, 오늘 우리 주제 망의 눈으로 그날을 보다를 강연해 주실 박재현 교수님은 경희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이후에 전공을 바꾸셔서 서울대대학원에서 동양철학 전공으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선학회 편집위원장, 불교학 연구회 편집위원, 프레시안 인문학습원 서울불교학교 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부산 동명대학교 불교문학 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저서로는 만해 그날과 한국 근대 불교의 타자들, 깨달음의 신화 등이 있습니다. 박재현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재현입니다. 저는 동명대학에 있습니다. 동명대학은 잘 모르시죠? 예, 부산에 있는데 저도 제가 가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한 2년 전에 갔는데요. 저는 상주가 고향입니다. 어느 때까지 계속 상주로 다녔는데 대학 가기 전까지 계속 상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 말고는 별로 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대없이 한 2년 전에 부산에 가게 돼가지고 지금 동명대학에 있습니다. 지금 또래도 잘 모르던데 어르신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예전에 동명목재라고 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그 동명목재 설립자에서 그 설립한 학교가 동명대학교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 근현대 사회의 풍파 속에서 여러 기업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예전에 박 대통령 시절에는 삼성에 못지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목재가 전부 다 동명목재에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부산에 내가서 처음 들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서 세운 학교가 지금은 이제 사라진 기업이죠. 거기서 세운 학교가 동명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부산보다는 대구가 훨씬 가깝고요. 성주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저희 누님도 수성구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그래, 대구 쉬고 왔어요. 자, 만해 스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뭘 어디까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가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근데 최근에 이제 계속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만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혹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분의 빈틈이 있으면 제가 좀 엮어드리고 그렇게 하는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성이 한시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디 한시세요? 이게 청주. 이게 청주 한시. 함용은 청주 한시입니다. 그것도 네. 아버지는 한은주 원래 자식이 다들 지잘난 것을 살지만은 결국에는 아버지 그 위에 있을 때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게 하나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게 역사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공작물이 없다니까. 아니 아버지가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은주이신데 요 집안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조선 초에 한명진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올라갑니다. 한명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요 사람이 그 세조의 장자방이었던 한명회 아세요? 한명회의 동생입니다. 한명회의 동생이 한명진이고 요 집안으로 쭉 내려오면 한응준까지 내려옵니다. 요 한응준의 아들이 원래 이름은 정옥이죠.
한용운에 용어는 머리를 깎고 가는 겁니다. 원래 처음부터 머리 깎고 나온 사람 없다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제 성인이 아니었으니까 원래는 이름은 정옥입니다. 정옥이었는데 요 형이 하나 있고요. 형이 하나 있고 형이 한 6개월 전용을 위해서 세상을 그 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뭐 형까지는 안 하실 필요가 요 집안이 이제 청주 한씨입니다. 네, 청주 요 사람이 공신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 아버지는 이 집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요 한흥준 씨와 결혼을 한 사람이 전정숙 여사입니다. 전정숙 여사인데 요 전 씨는 시선 씨 있으십니까? 천안전 씨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 씨가 제가 헷갈렸는데 전 씨가 아니고 방정숙입니다. 방정숙. 요게 전 씨. 방정숙. 방 씨는 잘 아시죠? 온양방 씨. 지금의 그 조선일보 그 사주 가문이 온양방 씨입니다. 한영우 시대에는 방은모 씨가 이제 이 조선일보 사주였고요. 이 온양방 씨 혹시 있으십니까? 혹시 어르신 여자분들 중에 온양방 씨 있으세요? 없으세요? 온양방 씨가 뭘로 유명한가 하면 연려 가문입니다. 연려. 예. 온양방 씨를 찾아보면 연려가 두둑하게 나옵니다. 예. 이 온양방 씨가 연려 가문으로 유명하고 이 한영훈의 이분이 14살 때 결혼하죠. 14살 때 조언을 합니다. 14살, 12살, 그중 조언을 하는데 이때 전씨 집안의 딸과 결혼합니다. 요 전씨 집안이 천안전씨 집안입니다. 천안전씨 집안의 딸과 결혼해요. 그래서 요 천안전씨 집안의 딸과 결혼하는데 요 천안전씨 집안이 아까 제 옆에 계신 분도 어떤 말씀하시던데 여기가 바로 녹두장군 전봉준의 집안입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의 집안이고 그 다음에 여기 팔공산에 왕건 대신에 죽은 장군이죠. 신순경, 팔공산 전투에서. 신순경이 장군이 왕건 대신에 죽었다는 걸 잘 아는데, 신순경이 그때 혼자 죽은 게 아니에요. 아세요? 신순경 혼자, 이러다 죽었겠습니까? 왕건 대신에 죽은 신순경 장군하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시죠? 그분이 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천안전시의 시종이라는 사람이에요. 신순경 장군하고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신순경과 마찬가지로 고려의 갱국이시. 요 집안 천안전시가 그러니까 고려 초기에 전락이라고 하는 사람, 신순경하고 같이 전사한 전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조로 해서 이 천안전시가 쭉 내려와가지고 전봉준까지로 이르게 되십니다.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잘 아십니다. 아세요? 그 가수 전영록. 그 사람 천안전시. 그다음에 한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명한 사람은 왜 국무총리 했던 한명숙 씨죠. 그 사람도 한씨가. 여기 방씨는 이 방씨들은 주변에 방씨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문에 대한 파이가 대단합니다. 예, 조선일보 사주 가문뿐만 아니고 방씨들이 속된 말로 나름 잘 나갑니다. 그래 방씨들이 이 자부심이 대단한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는 이제 이 시기에 동학이죠, 동학. 그래서 동학 이 시기에 이 한정옥, 즉 만해 한영훈이 한 17살, 16살, 18살 이즈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동학입니다. 동학에서 아시다시피 한흥교는 요새 이렇게 내려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독실한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입니다.
전통적인 유학자 집안에서 동학군을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싸가지 없는 거예요. 네. 과거의 재가를 허용하고 적서의 차별이 없고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전통 유학자들 입장에서 이건 하늘을 뒤바꾸자는 얘기고 나라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유학자들 입장에서는 동학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학에 찬성하면은 백성들의 편이고 동학에 반대하면은 무슨 그 기득권자의 편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의 입장에서는 동학이라고 하는 건 도저히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분차별을 철폐하고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조선이 그렇게 움직이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동학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가치관 속에, 유학적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동학이라고 하는 걸 인정될 수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는 동학에 반대하는, 동학을 진압하는 반군에 참여합니다. 지금 드린 자료집에 그 첫 번째 사진에 정부에서 왕이 한응준에게 내린 일종의 명령서입니다. 그 명령서 사진이 보이시죠? 그죠? 가서 공주성에 들어가서 동학도를 막아라 해가지고 그 막은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다 나옵니다. 조선왕조실록에까지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동학난을 진압하는 방식도 제일 처음에는 숙무사는 뭔가 하면은 아직 글자를 달래입니다. 아주 그래 뭐 필요하니 뭘 원하는데 뭐 니들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니 이래가지고 동학도들의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집강소에서 만나가지고 숙무사들이 왕의 명을 받고 가가지고 뭐 필요한 게 없어? 조금 해줄게. 뭘 요구하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하다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게 숙무사거든요. 그 숙무사가 가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전도사가 갑니다. 그 다음에 치는 거예요. 숙무가 되지 않는 백성은 적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왕이 설득을 해가지고 내 백성이니까 내가 잘해줄게 라고 숙무를 하는데 이 숙무를 해서 말이 안 듣는 백성은 왕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날부터는 적입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적이랑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한흥준은 관군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한흥준의 이 만해의 엄마되는 요 황정순 여사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18가문의 전통적인 유학적 가치관에 있던 그러니까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만해가 12살, 14살 무렵에 자기보다 2살 많은 여자와 조혼을 한 사람이 천안전시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봉준 집안입니다. 전봉준 집안이고 제가 아까 이렇게 개보로 말씀드렸듯이 이쪽에 모르긴 해도 이렇게 약간 무골이 나와요. 전봉준은 직접 사진을 보면 녹두장군이 왜 녹두장군인지 아시죠? 작아서 녹두에 작아서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합쳐봐라 왜 파랑새인지는 아시죠? 그때 일본군이 동학군을 진압하던 일본군의 군복 색깔이 파란색이에요. 녹두 장군은 전봉준이 왜 녹두 장군인가 하면 덩치가 요만해요. 그런데 이쪽에 약간 전락하고 쭉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렇게 무골이 있는 집안이에요. 덩치가 크고 이런 게 아니고 왜 이게 동네도 보면 이렇게 덩치도 조만한데 덩치 큰 사람들이 꼼짝도 못하는 그런 골무제 같은 사람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 이쪽은 그러니까 만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배운 거는 전통적인 유학적인 가치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아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홍성 지역에
백성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금 이 가치관으로 움직이는 세상은 아니고 난감한 거죠. 난감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변해갈지 자기가 무엇을 보고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전사를 하죠. 전사를 하고 야산에 그냥 감회장을 해버립니다. 그 아버지가 전사를 하고 남은 사람은 아내 당신하고 그 다음에 형하고 또 한 2살 많은 형하고 홀로 남은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자기 2살 많은 자기 부인 이렇게밖에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충이라고 합니다. 배고픈 데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성관아에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하는데 뭐 굉장히 높은 관리로 취직을 하는 게 아니고 급사나 뭐 시도 비슷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학교에 교무실에도 보면 이렇게 일하는 애가 하나씩, 요즘은 없죠. 이렇게 그 선생님들 컵도 닦고 이런 애가 하나씩 있었어요. 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이렇게 조금 나이 든 누나가 그 와서 했거든요. 선생님들 책상도 닦아주고. 그래, 홍성 관아에 거의 그 정도 급으로 취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운 건 있는 사람이고, 그 초원구석에서, 그 홍성 관아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면서, 지내기에는 이 사람의 이 나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날 18살 즈음에 어느 새벽에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어떤 데서 보면은 이렇게 출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출가한 게 아니고 그냥 집을 나갔어요. 옛날에는 오역 갔다는 말 아세요? 요즘 거의 못듣는데 오역 갔다는 말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중학교 다닐 때 한 학기에 한두 명은 오역을 가요. 오역 가는 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애가. 그걸 왜 오역 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그런 사람이 잘 없죠. 근데 그때는 오역 간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오역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뭐 한 달 있으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근데 어쨌든 가출을 했죠. 가출을 해가지고 그 가출한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는 그게 분명치가 않습니다. 분명치가 않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가출을 해가지고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먹고 살겠어요? 그때 나가가지고 이게 포랄두장만 차고 나가가지고 그래도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곳은 절 같은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 근처로 주로 이렇게 돌아요. 그래가지고 백담산, 저 속리산도 갔다가 백담산도 가고 뭐 계속 지금 주로 움직였던 지역은 강원도 설악산입니다. 지금도 절에 가보면 이제 이게 절에 혹시 다니시는 분들이 가보시면 저 사람은 절에 밖에 살다가 절에 그냥 온 사회인도 아니고 선임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 절에 왔다 갔다 한 사람씩 있어요. 그 사람을 보통 부목이라고 하는데 그 부엌에서 밥 짓는 공양주 보살이 말고 절에 이렇게 나무도 하고 뭐 기름도 져다 나르고 그런 힘든 일을 하는 분들 그 부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한 2, 3년을 보내다가 이 사람이 26세인가 24인가 요때 이제 도저히 깝깝해서 안 되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 설악산 구석에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어떻게 49제곱 가고 그러면 사과나 올리고 배나 올리고 이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러면 이 기록에 또 보면은 이 깝깝해가지고 이렇게 이 주문진이나 저 강릉 바닷가로 나가요. 나가지고 그냥 술 먹고 그 젊은 사람 저래 있어보면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이 스포시 못되거든요. 그게 저기에 억수로 깝깝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이 20살 피가 철철 끓는 사람이 저래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답답하면
강릉이나 주문지 같은 데 가서 또 술도 한잔 먹고 오고, 뭐 이렇게 지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그 백담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술 깜깜하니까 어떤 삶의 방향성을 찾아야 되겠고, 도저히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내가 뭘 해야 살아야 되겠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뭔가 세계여행이라도 한번 떠나보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 세계여행을 떠나라고 마음을 잡죠. 근데 지금은 이제 남북이 분단되어 있어서 좀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가기가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나중에 그냥 밤에 그냥 침도 없잖아요. 요즘은 뭐 쇼파하고 침대하고 무슨 많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불만 딱 내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불하고 쌀보따리만 들만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밤에 일로 건너가면 중국이고 일로 건너가면 러시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움직이던 경로는 서울이든 부산, 보통 이 부산이나 아니면 원주,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러시아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뭐 북한도 연해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가고, 아니면 또 부산까지 부차를 타고 내려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원주로 가서 이렇게 두 박자로 러시아로 들어가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한 20대 초반에 이 도저히 설악산 골짜기에서 도저히 깜깜하니까 이 원산에서 배를 타고 이 러시아로 입항합니다. 문제는 러시아에 입항했다가 그것을 이제 뭐 세계여행이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갔다가 그냥 맞아 죽을 뻔해요. 왜 맞아 죽을 뻔 하는가 하면, 이때가 뭐 러일전쟁, 청일전쟁 이래가지고 일본하고 이쪽 나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를 팍팍하고 옷도 이상한 거 입고 이런 거 이렇게 댕기면 이게 간첩이거든요. 제가 수행할 때도 맨날 그 간첩 식별법 이래고 아침에 신발에 진액을 묻히고 다니는 사람, 뭐 이런 작은 물건을 사면서 큰 돈을 내는 사람, 이런 간첩 식별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팍팍하고 옷을 이상한 보통 사람도 말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이런 걸 입고 내 젊은 놈 이가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거 간첩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일본 첩자 아이가 이래가지고 여기서 조선민들한테 억수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 억수로 두들겨 맞아가지고 일단은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왜 두들겨 맞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뭐 계속 여행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이래가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는 것도 그냥 모르겠다 이래가 되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오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배는 누가 공짜로 타야 됩니까? 근데 조준이 지금 두들겨 맞고 조준이 이렇게 보니까 돈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걸어 배상이 없어가지고 반은 걷습니다. 반은 걷고 택시 아저씨한테 5,000원씩만 가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반은 걷고 반만 배를 탑니다.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설악산 되돌아옵니다. 20살 전후의 이 만해의 생애를 보면 저만 해도 벌써 내가 20살이나 19살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보면 잘 짐작이 안 되거든요. 어린이들 그래서 더 하실 텐데, 우리에도 이 20살 초반에 20대 초반에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갑갑함, 뭔가 하늘이 내려와서 있고, 어른들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뭘 열심히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열심히 되는 건지, 내가 열심히 하면 뭐가 되는 건지, 똑바로 살아라, 뭐가 똑바로 사는 건지.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은 깜깜한 네가 열심히 하면 되지, 네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지금 안 돼도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20대의 느끼는 깝깝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20대 전후에 이 백담사 되돌아오는데, 문제는 되돌아가지고 이제 할 것도 없고 그냥 이러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 고향 소식이 딱 들리는 거죠. 고향 소식이 아가 태어났다는. 예.
아가 태어난다. 그러니까 집에 가출하기 전에 2살 많은 부인하고 부인하게 애가 생깁니다. 이게 뭐 애가 생길 수 있는 나이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애가 생겼더니 그죠. 그래가지고 몇 시간씩 딱 되돌아오니까 이게 아가 태어났다. 이게 이제 뭐 옛날에 이렇게 말이 말을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향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깎아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깎아야 되겠다 하고 그 시점에 깎습니다. 그래 그 이전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정옥이에요. 깎으면서 용을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막 지난 시간에도 했었던 거 뭐 보조, 지물 뭐 이렇게 사람이 야는 이름이 역자인가 이런 게 헷갈리는데 옛날에는 이름을 평생 부를 일이 없죠. 엄마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은 불릴 일이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또나게나 막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뭐 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으면 이 길동이는 부를 일이 없죠. 부를 일이 없고 태어나자마자 아무로 부릅니다. 아명 혹은 아고. 만약 길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똥아 이렇게 부르면 이게 아무예요. 그냥. 이걸 언제까지 쓰는가 하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한 20살 때까지 이 이름을 절대 부르면 안 됩니다. 그거 남의 이름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의 어른이 되고 나서 이게 남의 이름 부르기가 좀 뭐하니까 직책을 부르죠. 김과장, 김부장, 부장 한지 10년이 넘는 김부장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부르기가 사실 그만큼 껄끄러운 거예요. 서로. 그래서 어릴 때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나 아명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한 성인이 되면은 이 시점에 친구나 또 선생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호를 하나 지어주죠. 그러면은 또 호가 하나 생겨요. 그죠? 그러면 율곡, 이거 율곡이 호잖아요. 그 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평생 누가 야 이야 이렇게 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옥은 어릴 때 이름이고 요 이름을 썼던 건 아닙니다. 유천입니다. 아명은. 그래서 어릴 때 사람들은 유천아 이렇게 불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족보상 이름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머리를 깎아버리면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와 명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요때 받은 이름이 한용이 아니고 봉환입니다. 봉환. 본명이 봉환입니다. 한용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자기가 바꾸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받았을 때는 봉환입니다. 그 다음에 만해라고 하는 것도 요때 요게 만해가 요때 받은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이후에 또 이게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보통 만해 봉환이라고 합니다. 만해 한용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는 속성 스님들을 부를 때 속성 플러스 본명으로 부르거든요. 아니면 법호로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은 요즘이야 뭐 무슨 스님 뭐 이렇게 두자고 부르지만 예전에는 속성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사람도 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2명의 큰 도인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수덕사의 망공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올라가면 저자 월정사, 강원도 그쪽에 있는 월정사에 있는 하남스님이라고 북쪽에는 하남, 남쪽에는 망공 이렇게 두 사람의 큰 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성지순례 하다 보면 그 스님을 만나러 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 하남이라고 하는 스님이 그 당시에 부르는 게 어떻게 하면 방한함 이렇게 불려요. 방씨가 숙시예요. 이 방식이 다 같은 집안이에요. 네. 이 수성이 경어라는 경어스님 언뜻 들고 있었어요. 이 사람도 그 당시에는 송경어 이렇게 불려요. 이 속명을 속세의 성을 그대로 살려서 그래요.
어쨌든 고향에서 아들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갈 일은 없겠다. 돌아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머리를 깎아버리고 법과 법령을 새로 받고 이제 세상에 신경 안 쓰겠다 하고 떠나죠.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설악산에 있다가 금강산도 오히려 들어가 버립니다. 나라가 너무 어쨌든 막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막 그 일본이 들어오고 무슨 조약이 맺어지고 무슨 일본이 어떻게 하고 이러면은 막 그거 나가서 싸우고 그랬을 것 같지만 처음에 출가했을 때는 세상 일에 신경 더 안 쓰겠다 하고 금강산으로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게 그 로마자 2번으로 되어 있는 만해의 청년기에 해당되는 그 청년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만해가 가지고 있는 만해의 위치 여기서 만해 한 사람을 볼래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안 돼요. 요 사람을 통해서 요 시대에 요 나이쯤의 사람들이 누구나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혼란 상태. 어떤 깃발을 보고도 갈 수 없는 그런 혼란 상태. 요게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서 보여주는 만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여과 없이 보이는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출발하기 전에 지금 보도되고 있어서 별로 출발을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20살 즈음에 이게 백단사에 있다가 이제 속초나 강릉이나 이쪽으로 젊은 사람이 술 먹고 밤에 잠깐 나가야도 몇 시 동안 술만 먹고 또 그래야지 또 재충전이 돼서 또 절로 들어오고 그런 날이에요. 이때 가가지고 속초에서 만난 여자가 여연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소문입니다. 소문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절집안의 뒷방에서 전해 이름이 여연화 이 이름이 너무 이쁘죠. 여연화인데 동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속초의 어부였었는데 바다에서 숨졌나봐요. 사고로. 그래 혼자 사는 여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아내를 요 시기에 만났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어디 문서에 남아있는 것도 아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네 생각이지 하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얘기는 지금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1 독립선언 전까지 계속 아내가 경성에 오면 경성에도 오고 이러면서 이제 늘 이렇게 잘 보시겠지 모르겠어요. 큰 사람들 가면 다른 보살님이 한 분씩 계십니다. 그래 출가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뭐가 답답했을까? 뭐를 알고 싶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출가하고 나서 금강산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가지고 얼마나 있었는가, 일본에 가서 얼마나 있었는가 하면은 한 6개월가량 일본에 있어요. 6개월가량 일본에 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계기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해 한용운 이러면 3.1 독립선언을 했을 때 그 독립선언 민족 대표들이 피기 같은 것들이 사식을 넣어달라고 그랬다더라, 빨리 꺼내달라고 그랬더라, 막 그래 난리를 치는데 혼자만 늠름하게 있으면서 이거 비시 같은 것더라, 똥바가지를 집어던졌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드러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한데 요때까지만 해도 지금 시기는 일본은 안 되겠더라 이런 의식이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이고 이 사람은 지금 일본으로 대표되는 이 지금 새롭게 부여닥치는
이 새롭게 뭔가 크게 밀려오는 듯한 이게 도대체 뭔가 그 정체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금강산에 있다가 일본으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그래가지고 일본에 6개월 동안 있죠. 그 일본 그때 당시에 대학에 유학을 했었는데 이 대학에 유학했던 그 학교 신문에 설악산에 있는 한용문이가 유학을 왔다 이게 신문에 남아있어요. 그 유학 가가지고 6개월 동안 막 해서 책상을 보고 공부를 또 했겠죠. 했는데 일본 전역을 쭉 돌아본 거예요. 돌아보면서 야 이때 돌아본 일본의 모습은 기가 막힌 거죠. 왜 기가 막히냐? 청나라, 러시아, 쨍쨍한 나라들이 일본에 한 칸에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 나라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그냥 기고만장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돌아본 일본의 모습은 뭔가 우리가 조선이 뭔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변하지 않으면 야들이 일부러 변하게 하거나 억지로 변하게 되구나 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6개월 만에 되돌아오죠. 12월 달쯤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가지고 처음 한 게 청량낭습소를 만들었어요. 뭔 스님이 청량낭습소를 만드나 싶을 텐데 토지조사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조선에서는 토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딱 자루가 재듯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도 왜 우리가 쓰는 번지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진 지적도라는 건 아시죠? 그죠? 그 번지가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요즘 우편번호란다. 그 주소를 아니고 무슨 이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주소를 부주로 쓰고 막 이 난리잖아요. 벌써 몇 년째.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왜 잘 안 되는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님들이 그러니까 집은 이게 서양에서는 무슨로 67 이렇게 하면은 야들은 위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서양 애들은. 근데 우리는 소유 개념이라 여기서 요만큼 내 땅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내 땅이냐 이게 중요하지 우리 집 위치가 어디냐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슨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 주소는 정착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들은 그냥 우리 집이 어디쯤 있다라는 서양 애들은 우리 집이 어디쯤 있다라는 게 중요하지 그게 내 끼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집이 어디 있는가 중요해. 그게 내 거냐 아니냐 내 게 얼마치냐 며칠 땀이 우리 집으로 들어왔냐 안 나갔냐 이게 중요하지 위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을 전부 다 이렇게 청량을 하면 지금도 되게 청량을 이렇게 다시 해보면 집 땀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집 땀이 나가기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까지 명확치가 않았는데 일제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이 다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 땅도 알고 내 땅도 알고 나와요. 이 땅도 알고 내 땅도 알면은 나왔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공짜로 땅이 줍니다. 자료세는 꼭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국가에서 알아서 내가 재줄게 요거는 네 땅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집 지으려고 그러면 청량비 자기가 돼야 되잖아요. 자기 땅 청량비 자기가 돼가지고 네 땅 찾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청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옛날 우리 정조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 대추나무에서 요 감나무까지가 우리 마당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당이지.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청량을 해가지고 대추나무에서 감나무까지가 이게 진짜 네 마당이냐 이게 청량을 해보라니까 아무 개념이 없죠.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몇 년 며칠까지 토지조사 사업을 꺼내라. 그래서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날까지 안 끝내고 그 자기 토지 신고 안 하는 사람은 다 나라 거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야 이러고 있다가는 진짜 앉아서 코베이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국을 하자마자 한겨울에 연진 청량 강습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청량을 보시 이게 삼각대 이렇게 세워가지고 저 앞에 누가 폴대 하나 들고 이렇게 막 왼쪽으로 이렇게 막 당기는 거 그거를 이제 공부를 시켜요. 사람들 원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같이 이제 그 집도 변변이 없고 땅도 변변이 없는 사람이야 별 신경 없지만 그래도 나도 논이라도 몇 마집 있는 사람은 어쨌든 재야 될 거 아닙니까? 기한까지 안 되면 그게 남의 땅 되버리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배우고 청량을 배우러 오면 청량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청량이 되면 되나요? 청량기를 사야죠. 그러면 누가 돈을 벌어요? 청량기 파는 놈이 돈. 우리 농사 지으면 그렇잖아요. 농사 지으면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는 맨날 농사에 지금도 농사 지으신데 우리 어머님이 감자 심고 이러실 때마다 참 농사 지어서 부자 되는 게 이상하지 이렇게 그게 뭔 소린가? 야 봐라 감자 반만 심으면 이렇게 한개 올라오는데 어? 이게 농사를 지어서 부자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냐? 어머님 이러시거든요. 지금도. 근데 농사 지어서 돈 벌기 힘들어. 농사 지으면 어떤 사람이 돈 벌어요? 농자재 파는 사람이 농약 파는 사람, 그 다음에 고추를 하나 심어도 예전에는 안 돼. 요즘 이거 다 꽂잖아요. 고추 옆에. 이것도 다 사요. 예전에 나무 끌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다 삽니다. 이거. 저 철물점에 가면 다 팝니다. 그 다음에 밭 두둑에도 또 끈적이를 쫙 듣잖아요. 그렇지. 예전에는 안 듣거든요. 그거 넣지, 꼽지,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줄도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매야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또 이쪽 박둑에서 저쪽 박둑까지 물 주는 호스 아세요? 그러니까 호스를 쭉 바닥에 쭉 까니다. 새카만 호스를. 그러니까 저쪽에다가 수도꼭지 끝을 연결하면 이 호스마다 일정 간격으로 구멍이 쭉 펴 있어가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물을 다 빼요. 그러니까 무디에도 쭉몇 살리려고. 며칠은 나한테 바닥에 시커먼 끝이 비비로 깔고, 이게 옆에 거, 이거 꽂고, 물 주고. 하여튼, 이 청량 감습소를 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진 청량 감습소를 열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빨리 청량을 배워라. 청량을 배워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그냥 뭐 고추나무에서 가마나무까지 있는 땅 이런 게 안 통한다. 이제 자로 정확하게 재야지 얘기가 되더라.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이미 다 그렇게 변해 있더라. 이게 조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다. 가만히 있다가 우리 땅 다 뺏긴다. 그래서 올해는 안 합니다. 얼마 안 하고 얼마 한다가 이 문을 닫았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맡겼는지. 그런 기록이 없고 다시 설악산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스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하는 거죠. 용문이 스님이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거기에 마주친 내드린 것 중에 대처예요. 대처는 말을 끄내기가 사람들이 끄려 하는데 대처는 이게 혁대래 혁대. 그죠? 이걸 해서 이걸 배라고 그래. 이거 동탄의 전대, 예전에 전대에도 있어요. 그죠? 이 전대 예전에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소장부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전대를 타고 있는 전대를. 이거 진짜 동네. 이게 대입니다. 허리에 맨다 이래서 대. 그러니까 대처니까 철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철을 허리에 차고 다니는 게 대처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님이 그저 맨날 이렇게 차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부인이 있다 이런 뜻이죠. 문화수 타고 맨날 차고 다니겠어요. 맨날 차고 다니는 뜻은 아니고 혁띠를 차듯이
옆에 마누라를 참고 있다. 그래서 대처라. 그래서 요 얘기는 잘 안 해요. 그 만해 한용호선과 관련해서 왜 안 하는가 하면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합니다. 하나는 이분이 스님이잖아요. 스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부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하잖아요. 이분이 이거는 이 천안전 씨하고 결혼했는 건 그렇다 쳐요. 어리니까 12살 14살 제가 뭐 알았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명이 된다고 쳐요. 우리 아버지가 시켰지 제가 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변명이 되나요? 근데 52세 때 이분이 재혼을 해요. 유수원 씨라고 그 서울에 유명한 산부인과 의원이 하나 있어요. 산부인과 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산부인과 의원 요즘은 산부인과에서는 애 놓는 데가 산부인과지만 예전에는 사람들이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의원 있으면 그냥 아프면 아무데나 가서 고치는 게 의원이에요. 산부인과가 외과가 뭐지 치과 가서 다리 고치고 이렇게 해요. 예전에는.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였으면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고 요 사람 친구가 산부인과 의사예요. 그 당시에 유명한 의사입니다. 그 사회활동도 굉장히 많이 한 그런 여의사인데 요 사람 친구가 유수건 씨지. 유수건 씨인데 요 사람 노처녀예요. 요 사람 엄마가 절에 다녀요. 절에 다녔는데 요 절에 다니던 요 절에 주지스님이 만해 한영훈의 친구야. 그래가지고 절에 오다가 이 엄마가요. 절에 와가지고 너 엄마는 관연한 딸이 있으면 24시간 가 생각밖에 안 나니까 이놈의 딸내미를 치기도 못하고 이러고 댕기는 거예요. 그래 스님한테도 맨날 뭐날 왜 그러고 댕기시오? 그러니까 내가 왜 그랬어요 스님? 이래가지고 보니까 관연한 딸내미가 시집도 안 가고 간호사 노릇을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에 주지스님이 만해가 혼자 난다는 걸 안 거죠. 이때가 한 50세 중에 52세에 지원을 하니까 50세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만나볼래? 이래가지고 이거 만났어요. 그 만나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결혼을 하긴 했어요. 결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만해가 그 이전까지 새빵살이를 했거든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스님이. 그래서 새빵살이를 하는데 새빵살이를 하는데 거기다가 50살이 넘어서 결혼해도 신혼은 아닙니까? 그 새빵살이 하는 닭가방에다가 신부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그 서울 북쪽에 요 주지 스님이 땅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집 하나 지으려고. 그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그 내 땅이 내가 집 지으려고 했던 땅이 있으니까 거기다 집 지어 살아라. 남들 보기 좀 거시기하다. 이래가지고 거기다 지은 게 시무장입니다. 네. 그래서 시무장을 지었어요. 우리가 물론 아주 유명한 분이시니까 종교교 가운데서 이렇게 시민이 있는 게 좋겠지만 요번에 시무장 하면은 조선 총독부가 보기 싫어서 북쪽을 보고 싫은 그런 어떤 독립투사의 기기가 느껴지는 그런 게 다 느껴지지요. 다 느껴지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안 들어도 어디서든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들으시면 되고 이제 지원하려면 잘해야 되니까 재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분이 땅을 내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 그 방호 사장이 돈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십시일반 좀 더 모으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은 게 시기죠. 그래서 이게 얘기다. 어릴 때 10살 때 초반에 결혼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시켜서 제가 그때 선택권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건 어떡하냐. 이때 아버지가 시켰다고 그랬으면 없잖아요. 52인데 나이가. 그래서 만해 스님과 배치 문제라는 만해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잘 안 하고 넘어갑니다.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하거든요. 근데
이 마음의 이 대처를 자꾸 이상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게,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스님이 마누라도 있고 애도 있네 이렇게 하면 마치 스님이 짜장면 밑에 고기 깔아라고 그러네, 이거하고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스님이 대처하면 마누라가 있고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우리가 모든 그 전쟁들을 다 가족같이 얘기하고 그래야지 네 마누라 네 새끼만 챙기게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게 별 상관이 없는 게, 주위에 이렇게 보시면 마누라 있고 처자식 있다고 마누라하고 처자식만 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 다음에 마누라하고 처자식 없으니까 모두가 내 가족이고 모두가 나의 형제들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고 그러던가요? 그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마누라 처자식 있다고 마누라 처자식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 바람 피고 할 건 다 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처자식 있고 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상하게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미지가 이상하게 된 거는 1950년대에서 1950년대 중반 요때에 이루어진 이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정화운동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화운동이 뭔가 하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1950년대, 그러니까 6.25 동란 전에 더 상세하게는 일제에서 해방되기 전에 1946년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사찰의 모든 스님은 대처스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머릿속에 어떤 사찰을 떠올리든 거기 사찰의 주지는 대처스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국대학교 교수님들이 다 대처스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처스님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금 내놔도 학력 수준이 단 한치도 꿀리지 않는 쟁쟁한 사람을 지금 대처했어요. 다 일본 유학이에요. 그 당시에는 중학교만 나와도 학력이 높잖아요. 한 면에 중학교 나오고, 제가 군대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대학교를 다니다 군대 갔으니까 제 주위에 제 또래는 다 대학생인 줄 알았는데, 제가 철원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부대원이 한 100명 되는데, 대학 다니다 오는 사람은 4년제 대학 다니다 오는 사람은 저하고 또 한 명 있고 또 한 명이 전부되고 나머지는 다 뭐 이발관에 있다고 레소토랑 어때? 나는 참 그때 군대를 많이 한다니까요. 지금도 그래 지금. 이때는 중학교만 나와도 그 연단위에 한 명 있을까 말까요, 사실. 그런데 이때의 대처성이라고 대처성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는 여자가 좋아 이래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 그 중학을 가가지고 그 당시에 한 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수준의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엄청난 수준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대처가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왜 일반화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스님이 직업이에요. 왜 직업이냐? 장의업을, 이게 혹시 대학병원에 관여하고 계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리 부러지고 고치고 이거는 별 수입이 없어요. 대학병원에서 소소한 수입이 장례식장이 뭐 영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분상을 쏘고 가니까 그 주차를 하잖아요. 주차도 거기서 주차를 쏘고 올라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잖아요. 봉투만 주고. 그거 다 맞잖아요, 주차비에. 이 병원에서 이 장례식장이 거기다가 지금 연설을 보시면 이제 장례를 한두 번 다 치러보셨겠지만,
한 사람을 어떻게 장례를 처음 시작해서 끝내기까지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생각보다. 부사 가는 사람이 한 5만 원 주고 오지만 실제로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막 염하고 막 하면은 그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장례업을 여기서 다 관장하거든요. 일본 불교 집안에서. 그러니까 여성은 만약에 제가 스님이잖아요. 일본의 스님이잖아요. 그럼 제가 제 구역이 있어요. 제가 뭐 경대병원의 여기가 제 구역이라고 치요. 제가 여기 저기 있다. 그러면 제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들이 만약에 삼성에 다닌다. 삼성에 다니면 생각해보세요. 가가 삼성에서 밤 10시까지 그냥 상사한테 욕먹으면서 일하고 싶겠어요? 내 다음에 가업을 입고 싶겠어요? 가업은 나한테도 가업이 있죠. 삼성 10개 다니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가업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일본 불교의 모습을 다 보고 와가지고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 일제 시대가 끝날 때쯤에 전체 스님들 숫자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조사되는 거에 따르면 한 70% 정도가 개수다. 그럼 40%는 독신이네. 근데 그거 생각해봐야 돼요. 스님이 이게 왕성한 나이의 스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 스님도 많아요. 예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면 절에 보냈거든요. 어린 스님들은 열애잖아요. 야는 열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열애죠. 그 다음에 또 어린 스님만 열애일 뿐만 아니고 억수로 늙은 스님도 있어요. 억수로 늙은 스님도 사실상 대처하는 게 별 의미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시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 가면 철하고 하는 게 내 인생에서 크게 이거 이제 등이 가려면 등은 긁어야 됩니다. 크게 큰 의미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그 숫자를 빼고 나면 왕성하게 불교계 활동을 하는 나이의 스님들은 그 활동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조선시대만 해도 스님들은 여기 어르신들 보세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어린 나이셨을 때만 해도 스님이라고 하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못 받았어요. 오죽하면 이렇게 사람이 의리하게 되기만 너희가 비 맞은 중처럼 왜 그러나 이런 그 욕 같은 그런 말 있잖아요. 오죽하면 이 말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애가 의리하게 되면 너희가 비 맞은 중처럼 그러고 얘기라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스님이라고 하는 위치가 별게 안 됐어요. 별게 안 됐는데 사실 시내도 잘 못 들어요. 그랬는데 일제가 들어오면서 잭주의가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은 총칼 들고 야 나 너 죽이러 왔어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야들이 들어올 때는 맨 먼저 앞에다가 뭘 세우는가 하면은 병원, 교육, 그 다음에 종교, 요 셋을 앞에다 세워요. 만약에 제가 대구를 점령하고 싶다. 그러면 막 촛불을 갖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투명을 안 하겠죠. 요 세 개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르신들 어디 아프신 분들 계세요? 막 고쳐줘요. 공짜로. 그러면 제가 무슨 이뻐 볼까 아닙니까? 공짜로 막 틀게 해주고 막 이런다는데. 그 다음에 글자 모르시는 분들 그거 가르쳐 드립니다. 일제시대 때 세운 학교들의 많은 수가 이런 차원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종교. 이건 근무함이 없잖아요. 와가지고 막 입춘 대기 써가지고 막 나눠주고 요거 집에 이렇게 그런 거 넣으세요. 보고입니다. 이래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러면 이거 뺑 이렇게 넣고 막 기분 좋잖아요. 큰 아들 줘 이래가지고 또 부석도 하나씩 주고 야들이 딱 들어가가지고 그 미심을 딱 수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쫙 들어가면 오셨나 그러면 이 일본 종교가 들어오고 나서 스님들의 수준이 확 올라옵니다. 그럼 이제
그 입학식이나 졸업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앞에 교장선생님하고 군수 교육장이 왔잖아요. 거기 스님이 아니 조선시대는 이렇게 야야 비만을 주고 막 이랬었는데 일본은 딱 들어와서 이제 교육감, 교장, 면장, 군수 나왔으니 이렇게 딱 이게 단상에 앉는 입급이 돼요. 이게 일단은 바꾸는 거예요. 이 시절에 우리가 성인입니다. 일본이 마냥 시키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관점에서 일본 그런 시키더라 나쁜 놈 시키더라 우리나라의 식민지로 만들고 36년 동안 아주 오만 나쁜 짓을 당한 놈들 물론 그랬죠.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과연 그런 느낌이 있는 걸까? 어쨌든 그래서 불교의 사정은 그 조금 다릅니다. 불교의 사정. 일본을 보는 관점. 그래서 이 배츠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들에게 조금 이상하게 아까 말씀드린 짜장 여기 있다 고기 까요 뭐 이렇게 비슷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50년대 중반에 정화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화운동을 할 때 여기서 정화운동을 하면서 내건 깃발이 뭔가 하면은 배처 침입입니다. 배처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건 침입이지 이렇게 침입이지. 일본하고 가까운 놈은 배처고 배처하는 거에 괜찮지 않아요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침입을 해주잖아. 이걸 이렇게 그냥 동시시켜버립니다. 왜? 유교가 틀린다니까. 틀려가지고 대통령이 내뺐잖아요. 솔직한 거 얘기해서 내뺐잖아요. 대구까지 내뺐다 아닙니까? 대구까지 내빼가지고 너무 많이 내뺐는데 우리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산까지 가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기억이 안 남아요. 내가 힘들 때 옆에 있는 사람은 기억이 남거든요. 이분이 그 햇볕문을 이분이 부산까지 내뺐을 때 이분 옆에서 와 가까이 힘드시죠. 기분들이 누가 많으시나 하고 옆에서 챙겨주는 사람이 부산 법의사의 동단입니다. 부산 법의사의 동단인데 그 기억이 많이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배처가 절대 다수였고요. 그 다음에 독신 스님은 가족이 없는 독신 스님은 굉장히 소수였는데 이 가족이 없는 소수 스님들이 이른바 정화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내건 깃발이 배처하면은 침입이에요. 이렇게 이 깃발을 내립니다. 마치 우리 좀 하나씩 막 앞에 가는 놈 도둑놈 뭐 이거예요. 배처하면 침입. 요것도 딱 잘 먹혀드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 자유당 정권이 유지될 수 있는 유지시키는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일부를 싫어해요. 일부는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자유당 정권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재친이다 이러면 그냥 공공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들이 다 소유권이 배츠 스님들에서 비구 스님으로 싹 다 넘어갑니다. 그 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스님이 가족이 있다, 마누라가 있다, 자식이 있다 이러면은 약간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안 보는 듯한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패기 있는 사진 보시면은 불법의 배스는 없다. 그게 강화도 내거리에서 지금 대모하는 거거든요.
이 강화문 대구에서 지금 스님들이 불법에 대처성 없다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대모를 합니다. 대처성도 다 내쫓아요, 그죠? 대처성도 다 카메라가 없어서 그 자세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부산 법무사에서 동사를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군용 집차를 딱 보면 앞에 이 그 엔진 있는 데가 대단합니다. 딱 이 각지자예요, 군용 집차. 거기다가 이렇게 딱 지팡이를 딱 따가 양반장을 따게 군용 집차 엔진도 거기 딱 그래 뒤에 이제 불법에 대처성 없다, 불법에 대처성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국의 사찰들이, 비구 스님들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현대사, 한국 근현대사의 또 불교를 중심으로 근현대사의 정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만해가 대처를 했다는 사실이 자꾸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자기가 모르게 자꾸 자기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만해 스님이 재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일본으로 가까운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또 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얘기를 안 합니다. 자, 자, 대처성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만해는 그 당시에 충북부에 성녀들에게 대처를 허용해라. 라는 민원을 2번을 올려요. 2번을 올리는데, 요즘은 민원을 올리면 법적으로 14일 안에 답변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시험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의 민원이나 올리면 14일 안에 답변이 옵니다. 물론 답같지 않은 답이 아니에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떤 민원이다 한번 시험을 해보시면 이게 지금 답이라고 보냈나 이렇게 그런 답이 오거든요. 근데 원래 그렇게밖에 보낼 수는 없어.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민원을 2번 올리는데 2번 다 답이 없어요. 아마 선생님 지금 또 중요한 얘기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어지기에는 우리 어르신들 좀 힘드실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 쉬고